해고자 복직을 위해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이어온 스타케미칼 노동자 차광호 씨가 조금 전 408일 만에 땅을 밟았습니다. 경찰과의 마찰로 인해서 예정보다 3시간 이상 늦어졌습니다. 잠시 후 현장 연결합니다. 청와대발 여당 원내대표 찍어내기가 현실화됐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연 새누리당은 박수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한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저임금 해소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독재 운영으로 비판받아온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기 만료가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자격을 갖춘 인사가 올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첫 번째 메르스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정부 발표를 믿기에는 방역 허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메르스 사태의 추이와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끝에 해고자 복직 합의를 성사시킨 스타케미칼 노동자 차광호 씨가 조금 전 굴뚝에서 내려왔습니다. 408일 만에 땅을 밟게 되기까지 경찰과의 마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진 연결하겠습니다. 성재훈 기자. 차광호 씨가 굴뚝에서 내려왔습니까? 네,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자인 차광호 씨는 지금 굴뚝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짐을 내리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차광호 씨는 정작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해 5월 굴뚝을 오른 지 408일 만에 땅을 밟게 됩니다. 그제 해고자 문제에 대한 노사 간의 잠정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농성 해제가 전격 결정됐습니다. 예, 그런데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하더군요. 네, 차광호 씨는 원래 오늘 오후 3시 땅을 밟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차광호 씨가 내려오는 즉시 체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차광호 씨는 4시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광호 씨를 경찰 호송차를 통해 이송하고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와 금속노조가 준비한 환영대회에는 차광호 씨가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광호 씨는 물론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은 경찰이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굴뚝에서 내려올 수 없다며 오랜 시간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차광호 씨는 굴뚝 위에서 전화 연결을 통해 환영대회에서 발언하고 땅에 내려오자마자 경찰 병력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려오기로 한 건 원래 합의된 일 아니었습니까? 스타케미칼 해복투와 사측은 지난 6월 잠정 합의 당시 환영대회를 공장 내부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경 크레인 한 대와 병력 10개 중대를 공장 내부에 배치했습니다. 경찰이 공장 내부에서 집회가 진행되면 차광호 씨에 대한 체포가 어렵다며 공장 바깥 정문부근으로 장소를 옮겨줄 것을 사측에 요청했고 사측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은 오늘 공장 바깥에서 진행되는 환영대회조차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측의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사측이 공장 바깥에서 진행되는 환영대회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환영대회는 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광호 씨는 끝내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스타케미칼 노사는 어제 합의해서 노사 양측의 모든 민형사상 고발을 취하하기로 결정했지만 경찰은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차광호 씨의 체포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오늘로 408일째였는데요. 1년이 훌쩍 넘는 시간 만에 내려온 만큼 오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왔다고 하더군요. 가족들도 왔습니까? 민주노총 지도부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 노동계는 물론 밀양 송전탑반대 주민대책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인사 600여 명이 오늘 스타케미칼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자인 차광호 씨의 농성 해제와 복직을 축하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차광호 씨의 부모님을 비롯해 가족들은 오전부터 공장 앞에서 차광호 씨의 무사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차광호 씨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음에 병을 얻어가지고 도내오가 마음에 병을 얻어가지고 죽을 찍어야죠. 지경이 죽을 찍어야죠. 밥 먹고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게지 다른 희망도 없고 저거 이제 죽으려고 하고 그래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게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안 그래요? 차광호 씨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차광호 씨는 일단 병원으로 직행해 정밀 검사를 받고 건강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린 후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구속수사 등의 과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엔 노사 합의안에 따라 차광호 씨를 포함한 해고 노동자 11명의 복직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새누리당이 박수 추인으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를 지키고 싶었다는 퇴임사를 남겼는데요. 야권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치욕이라면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안은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은필 기자. 예, 안은필입니다. 예,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국 사퇴를 했더군요. 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들의 사퇴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듯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는 신념 하나로 저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기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유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의원들의 뜻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듣고 이 뜻을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지금 전달하러 가겠습니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 소식에 전우용 역사학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조선노동당의 박수 추인 장면 사진을 올리면서 새누리당의 미래라고 적었습니다. 전 씨는 또 북한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세력이 종북 세력인데 지금 이 땅의 진정한 종북 세력은 새누리당과 그 추종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에 방금 의원 동무들의 열화 같은 박수로 공화국 최고 전엄을 모욕한 공화국 반동분자 유승민이 숙청됐답니다. 라면서 다음 숙청 대상은 당 권력 서열 1위인 김무성 동지겠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의총이 있기 전까지 일부 비박계에서는 의총 보이콧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실제 의총 분위기는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예, 의원총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의총에서 발언에 나선 의원들의 수는 34명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 표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의원은 6명 정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박계 재선 의원들이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 의총 전에도 대책 마련을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결과를 바꾸진 못한 겁니다. 하지만 비박계 의원들의 반발은 의총 직전까지 계속됐습니다.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은 의총 출석 전 미국 대통령도 야당 원내대표 불러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러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왜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원내대표 사퇴 결의안 이런 정말 개콘 같은 일을 의총에서 할 게 아니라 당 지도부와 청와대 대화 촉구 결의안 이런 걸 좀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이해윤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약점 잡힌 인사들의 표가 저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고 한다며 핵심 친박 인사들의 이름이 오른 성완종 리스트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친박 의원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언론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네. 친박표, 그리고 김무성 직계표,
또 그다음에 이제 성완종 사건 등등 이제 검찰의 약점이 잡힌 인사들 표 이렇게 합하면 100여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표가 많이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들 하시니까 그분들 말씀이 사실인 측면이 있겠죠. 한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는 여당 의원들의 총의로 결정된 일이라며 앞으로의 당선 관계가 잘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야당 반응도 전해주시죠. 예,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원내대표를 내쫓는 의원총회를 개최했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에서 손꼽는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사의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문정은 정의당 대변인 역시 유신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유정의 의원들인가 라면서 메르스 사태에 요지부동이던 여당이 원내대표 몰아내는 일에는 사력을 다해 난리법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오늘 박근혜법이라고 명명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1998년 박근혜 당시 의원이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다시 발의한 겁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청와대는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강제성이 없고 재량권이 보장돼 있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위헌성을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실 테고 그러면 조속히 여야 간 합의에 통과시키면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 내홍 사태 와중에 또 새정치연합에서도 분당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와의 인터뷰에서 몇 개 그룹이 신당을 준비하고 있다며 크건 작건 분당이 되는 것은 상수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신당에 동참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뀔 수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 정치는 생물이라라는 말을 해서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한 문재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혁신다운 혁신을 했을 때 신당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이 자가질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당 혁신안을 준비 중인 김상곤 위원장과 혁신안을 실천해야 할 문재인 대표를 압박하는 발언으로 혁신안을 분당의 구실로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오늘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고 하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은 풀리지 않는 매듭은 자르는 게 맞다며 2차 혁신안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은 당규보다 계파의 기득권이 우선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혁신안도 유효할 수 없고 실천될 수 없다. 혁신위원회는 거듭된 간담회와 국민과 당원의 의견 수렴에서 계파 문제 해결이 혁신의 최우선 과제이자 출발점임을 재삼 확인했다. 계파 문제 해결의 방향은 김 위원장은 현행 최고위원 제도 폐지, 사무총장직 폐지 등의 혁신안을 밝혔습니다. 최고위원 중심의 현 지도부 체제를 지역, 세대, 계층 부문의 대표로 구성되는 새 지도부 체제로 개편하자는 겁니다. 또한 새 지도부 체제는 내년 총선 이후 전당대회를 열어 선출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사무총장직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는 총무본부장, 조직본부장,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본부장, 민생생활본부장 등 5본부장 체제로 개편하되 본부장들은 공천기구에서 배제하는 안을 제시했고 공천을 담당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와 관련해선 100% 외부 인사로 채우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혁신위는 오는 20일 중앙위원회에서 당원을 개정하고 중앙위 직후에 개최되는 당무위원회에서 당규 개정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난 뒤 다음 화살이 누구를 향할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발 배신의 정치 청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청와대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전국이 결국 유 원내대표 사퇴로 이어졌는데요. 예.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야 시작이다. 앞으로 숙청에 가까운 일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친박계들은 굉장히 큰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실제로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하겠다라는 그런 협박과 으름장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막판에 막후 압력과 협박에 가까운 그런 몰아붙이기 속에서 결과적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과반수를 낙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표대결로 가지 못한 상태로 사퇴 권고안을 채택하는 걸로 끝내버렸단 말이죠. 정말 유승민 원내대표가 통 크게 자신의 사퇴를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의총은 막장으로까지 또 치달았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빚을 진 그런 친박들이 탄생된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확실한 주도권들을 잡고 전국을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 모종의 어떤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도 비박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죠. 이미 정도원 의원이라든가 이재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원외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들이 가시화되면 강하게 뭔가 개편을 하려고 하는 친박들과 그것에 반발해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비박들의 어떤 한판 힘겨루기가 또 한번 예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유 원내대표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경우에 순망치 않은 관계다 이런 말도 나왔고 그 때문인지 앞으로 이 친박계의 화살이 김무성 대표 흔들기로 이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막 흔들지 못하겠죠. 이미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 편에 서기로 하면서 뭔가 오고 가는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없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일정 기간은 김무성을 지킬 수 있겠지만 그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원내대표를 새로 선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을 들여와야 되겠습니까? 친박에 유리한 사람을 집어넣어야지 그 이후에 총선에 유리한 그런 국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김무성 대표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은 지금 친박계들의 반은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 수긍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고집하는 그런 과정 중에는 반드시 김무성의 흔들기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김무성계가 어떻게 하고 있을지 그런 것들도 관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게 차기 원내대표 선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새누리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일주일 내로 선출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경선을 치러서 할 것인가 아니면 합의 추대를 할 것인가 이 두 개로 좀 양분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쪽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친박은 합의 추대하고 싶겠죠. 표대결에서 불리하니까. 그렇지만 비박들은 경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상황이 또 부딪힐 거거든요. 이럴 때 과연 또 청와대가 일일이 나서서 낙점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 것이고 이미 민주주의와 그 법 질서라고 하는 것들 무시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선택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이 뭐 이상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원칙에 대한 어떤 재고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고 아마도 유승민 원내대표도 역시 지금 당장은 사퇴를 하지만 자기는 따뜻한 그 보수 또 정의로운 보수의 길을 계속 가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말을 보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분명한 어떤 전선이 또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일과 관련해서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 발로 해서 이렇게 원내대표 찍어내기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청와대가 입법기관 무력화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게 오히려 이걸 좀 벗어나는 카드가 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는요, 이번 일들을 이렇게 이끌어 내오면서 사실상 지금 당장은 이득을 봤다는 계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스 사태로 온갖 집중 포화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로 향한 그런 책임론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이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국회법 개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실제로 아주 반민주적인 그러한 시행령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어떤 타겟팅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나마 그래도 13일 안에 조기 수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입법기관을 청와대가 마구 흔들고 줄 세우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 이제 물밑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미 지금 종편들에서는 이제 그 논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청와대에서 이렇게까지
그 모양새를 갖췄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너무 버티기를 했다는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뭔가 이득들을 챙겼을 거라고 보겠지만 지금 대구에 특히나 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민심도 심각하게 이반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총선으로 갈 때 친박들이 또 한 번의 그런 어떤 강수를 둔다고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는,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은 살아났을지 몰라도 이후의 친박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차기의 원내대표 후보자로 너무 노골적인 친박 인사를 안 친다거나 이런 식의 딜을 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고 하는 보이죠. 건가요? 그렇지만 분명히 친박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인사를 중립적인 지대에서 추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들을 과연 비박들이 인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김무성의 공약이었던 오픈 프라이머리를 정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문제가 있고, 야권에서도 캐스팅 보드를 쥐게 되는데 새롭게 원내대표가 되는 사람을 야권에서 인정하고 협의를 할 건가. 사실은 뭐 껌껌이 그 대통령이 뭐 그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냥 대통령과 같이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상황들이 오히려 더 그 꼬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양당이 어떻게 더 내용을 빨리 마무리 짓고 종식시키느냐가 결과적으로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행보다 300원 내지 500원대 인상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논의가 가능한 인상폭을 제한했기 때문인데요. 노동자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정부 여당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면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360원에서 540원 인상에 그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논의를 5,940원에서 6,120원 사이로 제한해달라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노사가 네. 그 논의를 그 안에서만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구간이에요. 네네. 그래서 노사가 그 안에서 논의를 해서 합의가 되면 제일 좋고, 네네. 노사가 합의가 안 됐을 때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율에 대해서 공익하고, 네네. 그러면 합의를 해갖고 네네. 과반수 그런 그 표결로 네.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죠. 최저임금위원회는 오후 7시 반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임금 수준에 대한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자 위원들은 전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제11차 전원회의에서도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측에 유리한 임금 구간을 제시했다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박준성 위원장을 비롯한 9사람의 공익위원들은 사용주들의 사익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경총과 정경련으로 대표되는 사용자 위원들의 위력 시위에 굴복했습니다. 최저임금 3차 수정안이 노동계는 8,100원, 경영계는 5,715원으로 2,385원이나 차이 나는데도 공익위원들이 차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입니다. 노동자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정부 여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7%대로 제한하자며 정치적 외압을 일삼았단 겁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이 7% 이상은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그것을 받아서 6,000원 인상하면 7% 이상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그 언론 기사를 들고 계속 이 심의 자리에서 읽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본 바 있습니다. 노동자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에게 심의 촉진 구간을 재설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과반인 14명만 참석해도 최저임금액을 표결할 수 있어 노동자 위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식물 인권위, 친정부 인권위로 비판받아온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 달 임기를 마칩니다. 현 위원장은 몽골인을 야만인, 흑인을 깜둥이라고 지칭하는 등 인권 비하적인 발언과 행태로 비판받아 왔는데요. 시민사회에서는 이른바 무자격 인권위원을 막기 위해서 인권위원 선출 과정에서의 독립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국가기관입니다. 하지만 2009년 7월 인권위원장에 현병철 씨가 임명되면서부터 식물인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와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한진중공업 고공농성 등 사회적 논란이 된 각종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를 겪은 그 유가족과 피해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 권력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사실상 국가 권력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면죄부를 발행하고 있는 현 위원장은 인권위원장으로 믿기 어려운 반인권적 발언으로 유명합니다. 2009년 말 용산 참사 문제를 다루는 회의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상 이렇게 한 번 일이 없어요. 이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왜 옛날 마음대로 독재하려고 독재했다고 좋습니다. 네. 2010년엔 몽골 학생들을 앞에 두고 야만족이 유럽을 200년간 지배한 건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해엔 인권위 인턴들과 차를 마시다 흑인을 깜둥이라고 표현해 곤욕을 치렀습니다. 인권위는 2001년 출범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며 지난 2007년엔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 ICC 부의장국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결정했던 이라크 파병에 대해 철회를 권고한 것도 인권위입니다. 하지만 현 위원장의 6년 임기 동안 인권위는 후퇴를 거듭했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인권위는 ICC로부터 세 번째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ICC는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 활동이 원칙에 맞는지를 판단해 ABC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2004년 ICC 가입 당시 A 등급을 받았고 2008년 정기심사에서 같은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과 11월, 올 상반기에 연이어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ICC는 작년 3월부터 인권위원 선정에 투명한 인선 절차를 마련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시민사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위원장을 선임하면 국가인권위원회 등급이 강등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그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유엔 인권 최고대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자격 있는 인권위원장이 선출되어야 인권위가 다시 예전의 명성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차기 위원장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요구됩니다. 법률가가 아닌 사람. 네. 그 다음에 남자보다 여성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전부 남자 위원장님이 계셨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인권 현장에 계셨던 분. 지금은 아니더라도. 네. 뭐 몇 년이라도.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권 문제에 전문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후보 추천위를 구성하고 후보 추천위원회가 위원을 임명받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인권위 개정안은 2년이 지나도록 위원회 심사에서 계류 중입니다. 정부는 물론 국회조차도 국가인권위 개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TV. 이른바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는 분위기인 듯 했는데 어제 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하고 지금까지 진정 국면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없다는 보도만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답답할 따름인데요. 메르스 사태 어디까지 왔는지 조아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조아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메르스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메르스 확진자는 총 186명입니다. 확진자는 변동이 없고요. 퇴원자는 어제 퇴원자 1명을 포함해서 119명이고요. 치료 중의 환자는 어제보다 2명이 줄어든 33명입니다. 이 중 9명이 불안정 상태에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격리자는 어제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어제보다 137명이 늘어난 811명입니다. 하루 동안 92명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격리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위험군이 계속 어쨌든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어제는 사망자도 발생을 했다고요? 네, 8일 만에 발생했는데요. 결핵을 앓고 있던 50살의 여자 환자로 포함해서 지금까지 메르스 34명이 사망했습니다. 치사율은 이렇게 18.8%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 18.8%면 거의 20%, 5분의 1 수준이군요. 네, 거의 확진자 5명 중 1명꼴로 사망한 셈입니다. 예, 환자는 그런데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시점은 어떻습니까? 네, 메르스 환자와 처음 접촉한 지 26일이 지난 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췌장 장복기 14일을 무려 12일이나 넘긴 겁니다. 초반 3번이나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와서 진단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예, 앞서 환자들을 보면은 뭐 임산부의 경우도 있고 어린 학생의 경우도 그렇고 진단이 빨리빨리 나오지 않아서 회복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진단이 좀 빨랐다면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까? 사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메르스 환자 접촉 후에 무려 1달 가까이를 그냥 흘려보낸 건데요. 진단이 빨랐다면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또 결핵을 앓고 있었던 환자라고 하더군요. 원래 다른 질병이 있으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더 회복이 어렵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확진이 빨랐어도 회복이 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결핵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지만 의사들은 일반적으로는 결핵 때문에 회복이 늦어졌다고 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50살이었기 때문에 고령이 아닌 점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자의 건강 상태 때문에 사망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을 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네네. 예, 3번이나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 이런 경우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 방법에 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사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그간의 역학 조사 결과를 상세히 밝히지 않아서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음성 판정이 나와서 진단이 늦어졌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서 환자의 사망 사이에 어떤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사실상 정부에서는 역학조사 결과를 밝히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이런 의혹이 어쨌든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메르스 관련 속보 이런 보도들을 보면 메르스 추가 확진자 오늘도 없어 이런 헤드라인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정부는 메르스 진정 국면이다 이런 발표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확진자도 없고 네네. 메르스 진정 국면이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네네. 사망자는 추가 발생했고 그쵸.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믿어도 되는 건지 좀 우려스러운데요. 네, 그 부분은 좀 알아봤어요. 이게 신뢰를 하는지 예. 전문 의사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일단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신뢰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인데요.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8일 전에는 나흘에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실제 추이만 보면 소강 상태라고 보는데 사실상 무리는 없습니다. 예. 문제는 메르스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아닐까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메르스 국면으로 정부가 여론의 지탄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그러면 확진자가 발생하면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죠. 이와 관련해서 노환규 박사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관이 그런 메르스 환자 확진자를 찾아내면 어떤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반대로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병원 문 닫아야 되고 뭐 막심한 또 손실을 감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료기관도 새로운 확진자 발견을 원하지 않고 예. 또 정부도 새로운 확진자가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제 검사를 적극적으로 안 해주는 거죠. 예, 메르스 관련 토론회, 간담회, 정책 토론회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국회에서 한국 의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주제로 또 토론회가 있었더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눈여겨볼 만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건의료 산업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주장해온 창조경제의 핵심이었는데요. 그런 정부는 의료 한류나 K-메디라는 글로벌 의료 산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보건 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로 한국 의료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역학조사와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 아울러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런 사태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 다시 이런 위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걸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사실 무엇보다 국민만큼이나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잃은 의사들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상 의사들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해온 건데요. 관련해서 노환규 박사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의사들이 지금 이번에 한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해봐야 돌아오는 거는 결국 손실밖에 없구나. 이번에 이제 결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의사들이 열심히 한 건데 정부가 이번에도 그 손실 보전해 주겠다고 그랬지만 결국 약속 안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시도를. 조아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로스쿨이 생기고 몇 년, 사법고시 존치 여부가 논란이 되는 모양입니다.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가 되고 있느니 개천에서 용난다는 신분 상승의 통로로 역할을 하느니 못하느니 이야기가 많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면 그것으로 좋은가요? 개구리 올챙이적 모르고 함부로 사는 사람이 될 거라면 차라리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회를 알고 인간을 알고 삶을 아는 지혜로운 이들이 기회를 얻는 시험 제도가 되면 좋을 텐데. 오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남서부 지역협의회 공개방송 및 협동조합 교육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독산 일동 주민센터입니다. 공개방송 프로그램은 김성수, 최요한의 맛있는 수다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